지금 중국이 세계의 경제의 성장 견인차 주역에서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문제아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9월달 전 세계 금융위기설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경제 잡지들은 중국의 경제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어제 중국 정부는요, 지난 6월 27일 이후에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지불 준비율을 0.5% 인하시켰습니다. 지난 6월 27일 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동시에 인하시키는 중국 정부의 태도는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 정부가 뭔가 다급한 것이 있는가 아닌가 큰 충격을 줬는데 어제 또 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는 체면이고 뭐고도 없습니다. 상황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즉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일간의 중국의 주식 가격은 상한이 21%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이 과연 정부 주도의 투자 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소비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즉 성장이 불가능해지면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해서 그걸로 계속 수출을 해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내수를 통해서 민간 주도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의 인민들 대다수가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수를 전혀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 온갖 힘을 다 썼어도 정부가 지금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미국은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실했었는데요. 미국이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아마 세계 경제가 붕괴될까봐 안 하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봅니다. 자, 중국 정부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양로기금까지 풀어가지고 주식시장을 떠받들라고 추락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어떤 부양책들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영기업과 정권업계에 주식을 사라, 팔지 말고 강제로 사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주식시장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세 번째 했습니다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각종 부양책들이 먹히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중국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려보자는 정말 좀 창피한,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변 국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통화 조작하지 말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중국 스스로가 그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혀들지도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1대1로 즉 중국을 통해서 모든 경제가 흘러가는, 즉 경제력으로 개발도상국들, 신흥국들을 한데 묶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지금 중국과 깊숙이 연관됐던 원자재 수출국인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요. 원자재 수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지금 버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하고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밀착될수록 좋다고 봤는데 이제는 밀착된 나라일수록 순서대로 폭탄을 맞고 그 중에 일부는 디폴트, 즉 채무 이행 불가 국가 부도 상황을 맞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시 양적 완화, 즉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 각국들이 돈을 풀어서 경제 위기를 막았던 그런 양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그리스를 겨우 지금 틀어막고 있는데 중국 위기까지 겹치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중국 위기 이후에 주식 가격이 다 폭락하고 있고요.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화권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통화 가치가 17년 만에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즉 지난 97년에 있었던 IMF, 한국의 IMF, 그 나라에도 통화 위기들이 있었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호주 같은 이런 큰 자원 수출국도 지금 중국 위기로 인해서 자원 수요가 급락하고 자원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저가 생산물을 전 세계에 수출을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차이나 쇼크라는 공포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에서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내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제 북한 변수로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흔들릴 겁니다. 자, 우리 가계 안방, 한국 분들요,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이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해가지고 한국의 해외 주식 펀드 17조 투자액 중에서요 40%에 가까운 6조 7천억이 중국 증시에 물려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 54조 원 넘게 발행된 주가 연계 증권 상품은 무려 73%인 40조 원이 중국 주가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ELS라고 불리는 상품이죠. 즉 주가 지수에 따라 가지고 투자해 놓은 펀드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중국의 증시가 저렇게 폭락을 하면요, 이분들이 곤란해집니다. 이미 중국 증시가 40% 이상 빠졌어요. ELS 상품은 중국 증시가 주가가 40에서 60% 이상 빠지지 않는 한 최소 이윤을 보장해 주는 부분인데 40%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분들 지금 환장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끌고 가고 있는 전 세계의 공포의 수출, 지금 중남미부터 아프리카 자원 수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난리 났습니다. 자, 우리가요 중국 전성기를 열병식 갖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 가시려면 가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알아서 하실 일이고 뭐 그 부분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경제적인 공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외국인 이민자 문제가 대선 이슈가 되어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히스패닉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오바마나 민주당의 관용을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잭 부시가 또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 2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잭 부시가 아시아계 원정 출산, 앵커 베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이 옳느냐. 즉 미국은 어쨌든 속지주의를 택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 판단해서 국적을 선택하고 있고 미국인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를 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요 상류층들 원정 출산 엄청 갔다 오죠. 저 원정 출산 갔다 온 사람들 뭐 이름 언급 한번 하려면 너무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계의 원정 출산의 선두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선 이슈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부끄러운 우리의 자상이라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잭 부시가요, 이 트럼프가 히스패닉 이민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니까 이제 원정 출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선에서요, 한국이 점점 엮어들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신문은 트럼프의 망발과 한국 외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21일 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무임승차론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군대를 보내서 한국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내고 있고 9,200억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적 사원에서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망발을 하는 부분을 한국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근데 트럼프의 망발이 아니라요,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안보 전략적 가치가 그렇게 셀까요?
미국이 몽골에요. 고산지대 3,000m 가까운 고산지대에 기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비행기가 뜨면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요격도 받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지형이에요. 높은 지형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거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자, 미국이 오키나와 기지를 확고하게 일본으로부터 얻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괌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한국이 없어도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시스템은 갖췄습니다. 전략기동군이라 해서 140만 명이 이르는 병력을 줄이고 대신에 이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한마디로 좀 더 IT화되고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 타격 형태로 만드는 미군 재편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그간의 동맹 때문에 평택 기지로 모아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택 기지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죠. 자, 미국과 한국이 서로 간에 주한미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전시작전권 이양받고 솔직히 한미연합사, 유엔사 해체하고 미국 보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그렇게 원했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면 되지요.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이런 보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DMZ 지뢰 목함에서요, 우리 열상 감시 장비가 논란이 됐는데, 군함, 잠수함, 헬기, 소총, 강탐복에 이어가지고 한국의 첨단 진영 미사일, 형궁 개발 과정에서도 또 비리가 있었다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또 개발을 한 LIG 넥스원이라는 방산업체를 합수단이 또 뒤졌습니다. 수십 킬로 밖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1, 2m 오차로 맞춘다라는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무기 형궁의 개발 과정에서도 또 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요, 우리 국방 예산 중에서 몇 조가, 몇 퍼센트가 정말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데 투자되고 나머지는 새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방산비리 수사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방산비리를 보면서 또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이렇게 무기력한 우리의 탐지 능력이나 대응 태세를 보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산 무기나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병들이 장비들이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제 성능대로 작동할 것인지, 또 우리가 산 무기가 얼마나 비싸게 국민의 혈세가 새면서 구입한 것인지 걱정입니다.